안녕하십니까. 학습심리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적 조건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기본 절차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 절차, 절차란 말은 동물의 경우, 다른 동물의 경우든 우리 인간의 경우든 일상에서 하게 되어지는 경험의 그러한 요소들을 실험실상에서 다시금 흉내내는 것을 절차다 이렇게 부르니까 절차란 말은 그냥 경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바로 핵심 된다. 이것 이상 그 이하도 없다. 앞으로 그런 얘기 제가 종종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기본 절차. 그럼 고전 조건은 뭐냐? 누가 물으면 기본 절차를 얘기만 하면 돼요. 고전 조건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봤듯이 개가 종소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것이다. 아니란 얘기죠. 물론 그러한 현상은 발견했지만 그 안에 있는 시그니피컨스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앞으로 쭉 풀어나간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일련 중에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에 의해서 예측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건 또 더더욱 결코 아니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고인 조건은 뭔데? 또는 파블로프식 조건화가 뭐냐 물으면은 바로 반사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중성 자극과, 여기서는 제가 반사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말 안 넣었어요. 왜? 중성 자극이라는 의미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중성 자극을 개념 정의할 때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중성 자극이라는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반사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란 말이. 자, 그래서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함께 노출되는 것, 그 이상 그게 없어. 끝. 노출되는 것.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무엇이라 했죠? 경험이라 그랬죠. 경험이라는 개념 정의 한번 찾아보세요. 경험이라 그랬어요.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또는 경험이란 말은 결국 환경의 변화라는 얘기를 제가 차근차근 그때 앞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학습은 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동의 변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즉 경험은 뭔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 그래서 제가 노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되고,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함께 노출되는 것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뭐 침이 나오는군요. 침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 변화는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수밖에 없다 했죠. 안 일어난 건 어떻게 안 일어났죠? 중성 자극에 대해서는 침이 나오지 않게끔, 즉 중성 자극에 대해서는 침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의 경우든 사람의 경우든 또 다른 동물의 경우든 않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물려받지 못한 우리나 다른 동물은 중성자극에 대해서 침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중성자극과 무조건자극, 우리 봤던 파블로프의 개의 경우에는 소리와 음식을 함께 경험하면, 거기 함께 노출되어지면은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오게 되는, 그것은 또한 뭐요? 우리 안에 고전적 조건화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된 가운데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나나 다른 동물에게 와 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는 침이 나오게 됩니다. 조건 자극이 된 소리에 대해서는 조건 반응으로서 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 나오는 얘기는, 침이 나왔다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소리와 음식을 함께 경험하면 그러한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고, 함께 경험하면 행동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즉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가 또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된 가운데 우리에게 선천을 통해서, 즉 유전되어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US는 무조건 자극은
대체로 생존에 중요한 사건이다. 달리하면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다는 얘기가 뭐죠? 바로 생존과 번식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대체로라고 했습니다. 왜? 예외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모든 현상들이 그렇죠. 모든 이론들이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대체로 일반적으로 하면은 또 다른 어떠한 요인, factor 또는 variable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영향받을 때 예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를 얘기할 때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US는 뭐 대체로 생존이 중요한 사건인데 그 US 무조건 자극이 어떻게 유기체에게 무조건 자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죠? 바로 그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를 통해 유전으로 나에게 선천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자극은 무조건 자극이고 그에 대한 반응은 무조건 반응이고 그 둘의 관계는 무조건 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 자체는 어떻게 생겨났는데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면 우리 범위를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궁금하시면 리처드 도킨슨이 쓴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그 유전자도 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통해 또 진화의 대상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물질인 거죠. 자,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뭐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 선천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는 무조건 반사라 부르고 선천적이고 뭐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이고 되게 영구적이다. 되게 왜? 새들을 거듭해서 나에게 대물림된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휙휙휙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되게 영구적이다. 이 되게란 말도 아까 대체로 그런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반사로 뭐 자연 선택의 산물이다. 자, 다음 조건 반사입니다. 조건 반사는 조건 자극 CS와 조건 반응 CR 간의 관계다. 뭐 반사라는 것이 특정한 자극과 단순한 반응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반사 얘기하고 앞에 조건이 붙었으니까 학습에 의해서 또는 이러저러한 variable 변인 또는 뭐 요인 팩터에서 영향받으니까 조건이란 말을 붙였다. 그러면은 그때 자극은 조건 자극, 반응은 조건 반응 간의 관계를 얘기한다. 뭐 후천적이다. 후천적 뭐죠? 바로 학습을 통한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뭐 고전적 조건을 통한 것이다. 즉 후천적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영구적이다. 앞서 자연선택의 산물보다는 이것은 뭐요?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내가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CS라는 특정 자극, 그에 대한 CR이라는 특정 반응이 또 바뀔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후에 배우는 거예요. 자, 비영구적이면 학습의 산물이다. 학습의 산물이다. 앞서는 자연선택의 산물이야. 이거는 학습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후천적이죠. 이해하시면 이 뭐 학습이라는 얘기, 후천적인 얘기, 뭐 다 그죠? 통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고전적 조건화는 달리 얘기하면 아까 고전적 조건화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함께 노출되는 것,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기본 절차로서 간략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고전적 조건화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의미가 뭐냐 얘기를 하자면은 무조건 자극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생존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중성자극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렸는데 그 음식이 종소리가 음식이 항상 같이 짝지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노출되고 나니까 소리에 대해서도 침을 흘린다. 즉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침 흘린 그러한 유할 무조건 반응과 동일한 침 흘리기로서 CR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게 그것이 의미한 즉슨 곧
무조건 자극이 가진 그 의미, 음식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중요한 그 의미가 중성자극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면 그 중성자극은 뭐? 조건자극이 되는 것이다. 고전조건화는 달리 표현하면 고전조건화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기본 절차를 얘기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성자극이 조건자극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조건자극의 의미가 중성자극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건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명쾌해요. 그 상대방이 그게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파블로프의 개를 예를 들면서 음식 소리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이 아는 바를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여러분 어디 가서 면접을 보신다. 구두 면접을 보신다. 질문관이 고전적 조건화가 뭐예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엔 제가 만약에 심사관이라면 아주 잘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여겨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조건 반응이 생겨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건 반응은 어떻게 생겨나죠? 조건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니까 조건 자극이 됐다는 얘기 뭐예요? 바로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이 되었다는 얘기죠. 중성 자극은 어떻게 조건 자극이 되었죠? 바로 무조건 자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중성 자극이 넘겨받으면 조건 자극이 된 거예요. 중성 자극이 어떻게 무조건 자극의 의미를 넘겨받죠? 바로 유기체가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면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함께 노출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도 간략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고전적 조건화가 이제 항상 제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와 먹이에 노출되는 걸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장 시험 시작할 때 저자의 말을 읽어보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심리학 안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전이라는 게 있죠. 트랜스페런스라는 게 있는데 전이가 뭐예요? 바로 고전적 조건화예요. 전이라고 어떤 현상을 정신분석에서는 그건 전이라고 이름을 하나 붙이고 제 이름을 그죠 김시현이라고 붙이듯이 그 현상에 대해서 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전이는 이러이러하다고 정신분석학에서 그죠 그 갖고 있는 어떤 가정과 그 안에서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소위 인과관계를 쭉 설명했는데 바로 그 설명한 그 현상을 학습심리학에서는 고전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이. 무엇이 더 타당하고 정확하고 치료에 효과적이냐에 따라 고전적 조건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이론이고 접근법인지 아니면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타당한 접근법인지는 뭐 이제까지 살펴와 봤고 앞으로도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선택할 문제지만 어쨌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정신분석의 전이는 고전 조건화에 해당한다라고 학습심리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로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 전이의 예가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우리 뭐 이렇게 교재나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있는데 그 예 한 예로 리틀 한스의 경우 아십니까? 리틀 한스의 경우 뭐 말에 대해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공포증 포비아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5가지 불안 관련 장애 중에 하나예요. 공포증이 이게 불안 장애거든요. 바로 어린 한스, 리틀 한스는 말에 대해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공포증을 갖고 있을 때는 여기에서는 특정 특정 대상 공포증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사회 공포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위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자기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에 겪는 공포증도 있는데 이건 어떤 대상 이 경우에는 리틀 한스 같은 경우는 특정한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증이니까 특정 대상 공포증이라고 얘기하고 뭐 사회 공포증이다 말에 대해서든 뭐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다 묶어서 얘기할 때는 그냥 공포증 포비아라 얘기하고 이 공포증은 불안 장애예요. 바로 한스의 경우에 어린 한스, 리틀 한스의 경우에 말에 대해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것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이가 무엇인지 쭉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죠. 얘기를 했지만 바로 우리 뒤에서 볼 텐데 볼페라는 사람이 볼페라는
사람이 정신의학자인데 정신의학자라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신의학은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가 그렇게 토대에 깔고, 그죠? 접근, 설명하고 어떠한 증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 게 정신의학이에요. 근데 이 볼페라는 사람이 정신의학자인데 이 고전적 조건화를 알고 이해하고, 그렇겠죠. 알고 이해해야지만 이용할 테니까. 볼페라는 사람이 고전적 조건화로 뭐 한스의 경우를 다시금 해석하고 자기의 환자를 고전 조건화로 치료를 해요. 우리 뒤에 가서 볼 텐데 그에 해당하는 예를 볼페가 얘기를 하기를 한스는 말의 재갈, 그 시커먼 재갈에 대해서 공포도 갖고 있고 말에 대해서도 공포를 갖고 있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 그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웨디퍼스 컴플렉스 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데, 그죠? 그러한 컴플렉스로 일한 것이다.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어떤 소위 삼각관계 내에서 어떤 그런 그런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성적 갈등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가정하에 그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볼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례를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그런 얘기도 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와 부합해서 한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공포 자극과 함께 그 말에 대해서 함께 노출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 경우에 말이 한스에게, 말이 저에게, 말이 또 누군가에게 공포증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말은 중성 자극인데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한스가 공포 자극에 해당하는 무조건 자극과 말을 함께 경험하는, 함께 노출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말만 보더라도 바로 그렇게 공포증이라는 이름 붙일 수 있는 조건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것을 추측할 만한, 그리고 뭐 그렇게 설명할 만한 어떤 그런 경험을 아버지로부터도, 그죠? 그런 것들 확인한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설명하고 볼펜은 그것이 맞다면은 자기 환자 중에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인 조건화로 치료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 얘기는 바로 고인 조건화로 정신분석의 전이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고인 조건화가 그렇게 전이를 설명하는데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요. 단순히 개가 침 흘리는 얘기 그것만이 아니라, 자, 무조건 반응과 조건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무조건 반응 UR, 무조건 반응과 조건 반응 CR에 대해서 봅니다. 무조건 반응은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린다. 당연히 생존이 적은이죠. 입안에 들어온 음식을 부드럽게 하고 그때 침에 포함되어 있는 뭐 소화 효소가 벌써 소화라는 전 과정의 첫 관문에서 그런 소화 작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적응적인 행동이죠. 적응이란 말은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것. 적응적인 행동이죠. 그렇다면 조건 반응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음식이 따라오기 전에 소리에 대해서 미리 침을 입에 고여 있다면, 그죠?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뭐 적응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반응도 적응적인 행동이에요. 만약에 조건 반응은 적응적인 행동이 아니다 하면은 고전적 조건화에서 조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학습 능력, 즉 진화된 수정 가능성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익히 말씀드렸듯이 조건 반응이나 무조건 반응이나 동일한 거예요. 조건 반응 때 흘리는 침은 바로 음식에 대해서 흘리는 침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침이 나오는 것보다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입에 침이 고였다면 훨씬 더 적응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전적 조건화라는 이름으로 파블로프가 이름 붙인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자연 선택된 유전자가 진화되어서 선천을 통해 저한테 대물림되었다. 다른 동물한테 대물림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이 조건 반응으로서의 침 흘리기가 음식 전에 입에 이렇게 침이 고여 있다면은 그것이 소화라는 그러한 전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조건 반응, 침 흘리기라는 조건 반응을 없거나 이걸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응적이라는 예를 다른 비유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 흔히 그냥 그저 여러분 일상에서 바쁘게 먹을 땐 그런 일이 참 드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좀 격식을 차려서 먹거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음식 먹기 전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에피타이저를 먹는다든지, 그죠? 와인을 한 잔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한 잔만, 야, 너 체한다. 밥 먹기 전에 그래 급하게 체하니까 물 한 잔 먹고 먹어라. 이거 뭐요? 다 뭐요? 그 다음 음식에 대해서 와인이나 물이나 또 에피타이저를 먹는 것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적응적인 행동이죠. 물론 그때 와인을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에피타이저를 먹는 것은 조건 반응에 해당하는 행동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뒤에 하게 될 도구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바로 그런 식으로 그것이 적응적인 것처럼 우리는 고정 조건하에서 탁 조건 반응으로서 침 흘리기 경우에 음식전에 침이 나온다면 바로 생존과 번식에 우리 유기체가 안녕, 웰빙에 도움이 되는 적응적 행동이다. 무조건 반응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는 무조건 반응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형태의 적응적 행동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학습은 조건 반응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행동의 변화로 우리에게 적응성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침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고전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반응들이 다 적응적 행동이다. 무조건 반응은 말할 필요 없죠. 선천적 기제에서 우리에게 적응적으로 주어진 행동이니까. 자, 포식자에 대해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개침이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포식자에 대한 공포 반응. 우리는 공포스러워하고 아까 한스의 경우도 있었지만 공포스러워하고 또는 불안해하는 자극들이 많을 수 있고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하고 많아지죠, 사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동물의 경우, 다른 동물의 경우든 우리의 경우든 공포스러워하는 자극들은 몇 가지 안 돼요. 꼽으면 한 5가지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소리, 그리고 깜깜한 어둠, 그리고 아주 넓은 곳에 혼자 있다든지, 그리고 아주 거대한 어떤 그런 대상 앞에, 그것이 동물이 되었던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었던 큰 바위라든지 이런 것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 이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많죠. 대표적으로 여러분하고 제가 수업을 만나니까 그럼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예? 공포스러워 합니까? 예,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 하죠. 공포와 불안을 또 이제 이후에 이제 구별할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하죠. 공포 반응은 무조건 반응에 해당한다 보면 되고, 불안 반응은 조건 반응에 해당한다 보면 됩니다. 뒤에 가서 예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가 상세하게 얘기하고 지금 공포 불안 그냥 구별 없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죠. 근데 그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뭐요? 고전적 조건화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전적 조건화가 적용될 수 있는데, 자, 내가 포식자에 대해서 공포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잡아먹을 포식자를 만나는 경우는 드문데, 그 예전에 포식자에 해당하는, 오랜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를 만나는 어떤 공포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지금 뭐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 당장 저는 생각나는 게 자동차, 그죠? 며칠 상간에도 음주운전에 때문에, 그죠? 그렇게 사고들이,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바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포식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죠. 자, 우리 먼 조상이나 다른 동물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포식자에 대해서는 선천적으로 공포스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왜 앞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다른 동물에게 선천적으로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5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맹수나 다른 동물의 경우에 포식자를 만나면 선천적으로 공포스러워한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의 경우에,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의 경우에 선천적으로
무서워하는 자기의 포식자, 맹수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동물의 경우에 내가 어떤 동물은 어떤 포식자, 어떤 동물은 어떤 포식자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냐, 선천적으로 아니냐 제가 다 일일이 모르니까 자 우리 경우로 다시 돌아오자면 제가 포식자를 만나면 선천적으로 공포스러워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 그게 선천적으로 공포스러워하죠. 하지만 갓난아이들을 대상 우리 이후에 리를 알버트, 심리학에는 리틀이 많이 들어가요. 리틀 알버트, 어린 알버트의 경우를 또 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으로 무서워하는 거는 큰 소리나 그저 높은 곳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갓난아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맹수님 보더라도 우리처럼 거의 공포스러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성인의 경우에 그죠? 우리 다 선천적으로 대부분이 다 공포스럽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전적 조건화 된 것인데 제가 포식자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포식자를 몰랐는데 그 녀석한테 물렸어요. 고통스럽죠. 이 이빨에 대해서 물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바로 이빨에 물린 이 무는 것이 무조건 자극이고 그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저한테는 무조건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바로 그 포식자의 모양이나 그때 어떤 났던 냄새나 포식자를 만나서 물렸던 바로 그 부분 제가 물렸는데 살아났다면은 죽어버렸다는 뭐 고전 조건이나 될 일도 없고 될 필요도 없을 텐데 살아났다라면은 바로 그 장소나 그 포식자의 모양이나 그 포식자에서 났던 냄새가 뭐 조건 자극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 장소만 가더라도 저는 공포 반응이 조건 반응으로서 막 일어나요. 아니면 그 모양 비슷하게 생각만 보더라도 그런 냄새만 나더라도 저는 뭐요? 불안해지면서 그러한 냄새 나는 곳이나 그러한 장소나 그렇게 보여진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하죠? 피하게 되죠. 그럼 뭐요? 내 생존에 적응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장소나 색, 모양이나 냄새에 대해서 내가 불안 반응을 일으키는 것, 즉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저에게 적응적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흔히 맹수다. 우리는 고전적 조건화된 것들을 모르니까 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후에 볼 텐데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즉 그러한 학습과 기억이 일어나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내가 다 알 수 있는 또는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고전 조건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천적으로 무서워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포식자의 경우인데도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보면은 갓난장이 같은 경우는 또 뭐 말할 필요 없죠.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죠? 그런 맹수들하고 같이 애완동물로 막 지내고 그죠? 뭐 뒤엉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 왜 그렇죠? 바로 그 포식자 맹수하고 관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불안이라는 반응이 조건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고전적 조건이나 경험이 없고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무서워한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동물이 알고 보니까 타고날 때부터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죠? 그 포식자 맹수라고 여기지는 동물하고 늘 그죠? 사이가 좋은 제가 물려서 불안 반응을 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불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그 사람은 그 맹수 또는 포식자와 하지 않고 흔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좋은 경험만 계속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맹수에 대해서 제가 물리고 난 다음에 그 녀석의 모습이나 냄새나 장소만 보더라도 불안이라는 조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미를 위한 준비 반응. 자, 이 경우에 이제 뭐 사람의 경우도 해당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또 뭐 사람의 경우는 얘기하기가 좀 그죠 뭐 수월하지 않고 또 사람의 경우는 이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이렇게 분석해야 되니까 좀 쉽지 않으니까 동물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고전적 조건화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적응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하며 적응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사람의 경우에 그대로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를 배우는 거예요. 이 고전적 조건화가 금방 말씀드린 맹수나 뭐 지금 얘기하려는 동물의 경우에만 적용되면은 뭐 생물학 하는 사람이나 동물학 하는 사람 정도로 끝나지 우리 심리학자가 이걸 굳이 뭐 해서 나쁜 거면 굳이 하겠어요. 결국 이것이 다 인간에게 적용되고 우리 행동을 이해하고 하는데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배우고 있는 것인데 자 검요의 경우는 지금 이제 동물의 경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쥐 같은 경우에 수컷쥐는 암컷쥐가 쥐가 아니고 쥐가 분비하는 페로몬에 노출되어지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경험이죠. 페로몬에 노출되어지면 수컷이 그 페로몬 냄새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왜? 페로몬은 색깔, 모양, 냄새도 없어요. 그냥 페로몬이 있는 곳에 노출만 되어지면 그것이 암컷쥐가 실제로 풍기는 페로몬이 아니라 암컷쥐가 풍기는 그 페로몬을 그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페로몬을 어디다가 뿌려 놓으면은 이 수컷쥐는 내부에서 무조건 반응으로서 즉 페로몬은 무조건 자극이고 무조건 반응으로서 성적 흥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즉 반사 반응에 해당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 그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쥐를 만났는데 암컷쥐가 페로몬을 분비한다. 그럼 얘는 페로몬에 반응돼서 성적으로 막 흥분 각성한다. 거기에 따라 이 녀석이 보여줄 수 있는 구애 행동 같은 경우는 MAP에 해당한다 했죠. MAP 행동을 보여니까 암컷쥐가 그 수컷을 받아들여서 교미를 하게 된다. 자, 이거 다 번식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암컷과 교미를 그렇게 해 본 녀석은 다음에는 뭐요? 그 암컷쥐만 만나더라도 페로몬을 아직 분비하지 않더라도 이 녀석은 암컷쥐를 보면은 CR 반응으로서 조건 반응으로서 바로 성적 각성이 일어나고 구애 행동과 그 다음 암컷이 받아들인다면은 교미 행동까지 갈 수 있게 해갖고 뭐요? 미리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적응적 행동이죠. 아니면 이제는 암컷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로 암컷쥐를 몇 차례 만나서 교미 행동까지 했던 그 장소에만 가면은 이 녀석은 조건 반응으로서 몸에 그러한 CR 반응이 나타나고 이 수컷은 교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몸 상태, 준비 상태가 되어져요. 왜 이것이 적응적이냐 하면은 얘네들은 잡아먹기보다는 잡혀먹는 입장이죠. 교미를 하다가 포식자한테 위에서 아니면 풀숲에서 그죠 뭔가 기어 나오든지 날아가던 녀석들이 그걸 발견하고 잡아먹기가 쉬워요. 그런데 미리 암컷을 만나기 전에 교미라는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수컷이 그 장소에 대해서 아니면 암컷만 보더라도 아니 페로몬 분비하지 않는데 보더라도 준비되어 있어서 곧장 교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조건 반응이 일어난다면 즉 유기체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조건 반응이 일어난다면 얘들은 뭐요? 결국은 자기와 같은 유전자를 남기기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조건 권연 조건으로 인한 조건 반응이 갖고 있는 의미고 바로 이거 동일하게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적응성, 상대적 적응성 또 나왔습니다. 적응성이란 것은 상대적이다. 언제? 앞서 자연 선택을 통해 선택된 적응적 특징이란 것은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그것은 부적응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적응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자연 선택의 경우에 적응적인 행동이다, 적응적인 행동이 아니다. 즉 부적응적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결정한다 했었어요. 자, 이 경우에도 자 이거는 행동의 경우인데 신체적인 경우하고 행동적인 경우하고 같이 생각했죠. 차이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자연 선택을 통해 적응성과 부적응성을 띠게 되도록 선택되어지는 데는 신체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이 뭐 딱 떼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조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무조건 반응도 뭐 상대적일 수 있는 거죠. 금방 얘기한 그 논리 그대로. 어떤 경우에
환경이 변한다면 무조건 반응도 얼마든지 부적응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적응적인 특성이 신체적이든 행동적이든 특성이 그것이 부적응적으로 되려면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세대를 거듭하면서 느리게 일어나는 일이죠. 왜? 이것이 적응적인 행동이 되어지는 과정도 그러했고 이것이 또 부적응적으로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점진적인 환경 변화와 함께 뭐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 변화와 함께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변이가 개체 변이가 만나야지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은 앞서 봤듯이 대체적으로 영구적이다, 선천적이다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반응이 적응적이다가 부적응적이 되려면 그만큼 시간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영구적이다, 선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환경은 변하면은 선천적인 적응 행동이 무조건 반응도 얼마든지 부적응적이 될 수 있는 상대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 적응성이에요. 그렇다면 조건 반응은 어떠한 거예요? 이 조건 반응은 뭐에 의해서 일어났죠?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일어났나요? 아니죠. 바로 고전적 조건하는 후천적 기제, 즉 학습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러면 이것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적응성을 띠는데 이것 또한 환경이 바뀐다면은 이것 또한 부적응성을 띌 수 있어요. 선천적 기제에 의해서 주어졌던 무조건 반응이든 후천적 기제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 반응이든 이것들은 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적일 수 있는 기제를 통해서 마련된 행동인데 바로 그 적응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그것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생겨난 조건 반응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즉 환경이 변하면 부적응적이 되는 거죠. 후천적 기제도 변하는 환경에 적응으로서 행동이 변하는 것인데 그 변화된 행동이 환경이 또 변해버린다면 바로 그 변화된 행동은, 즉 이 경우에 조건 반응은 또 부적응적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한 것 앞선 시간에 제가 문제 몇 가지 여쭤본 중에 그죠? 아마 4번, 5번, 6번인데 5번은 자연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지는가 하면서 뒤떨어진다, 느리다 얘기를 하고 부적응적일 수 있는가, 부적응적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 위에 5번 문제 그리고 4번 문제 그리고 5번 문제 중에 그러면 학습도 부적응적일 수 있는가 얘기를 하고 6번 문제 학습은 진보인가 얘기했던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힌트 아니면 답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연결돼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내용 해야 돼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도 얼추 제 나름대로 팁이라면 팁이랄까 힌트를 드렸었는데 또 진행하는 중에 다시금 그거 염두에 두면서 답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학습으로 인한 조건 반응도 얼마든지 부적응적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환경이 변화하면 그렇다면 선천적 행동이든 후천적 행동이든 행동이 적응적이다 부적응적이다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해 주느냐? 우리 생각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가 세워놓은 윤리 도덕이 아니요. 환경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절차가 지닌 중요한 점. 아까 절차는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절차가 지닌 중요한 점. 첫 번째, US로 유발되는 행동은 거의 항상 반사 반응이다. 바로 고전적 조건하에서 다루게 되는 행동은 또는 고전적 조건하의 대상이 되어지는 행동은 우리가 앞서 진화된 행동 중에 반사 반응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즉 US로 유발되는 행동은 거의 항상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항상 반사 반응이다.
뭐 거의 항상, 대체로,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의 거의 항상이고, 바로 US로 유발되는 행동은 반사 반응이다. 그럼 왜 CS로 유발되는 행동은 얘기 안 하죠? CS로 유발되는 행동은 CR이라는데, CR은 뭐 UR과 동일하다 했죠. 예. 그리고 CR이 생겨나는 것은 그런 CR이 생겨나는 것은 그거는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죠.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끔 세팅되어 있고, 바로 그런 행동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학습 과정은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함께 노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 절차이고 고전적 조건의 핵심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US 유발되는 행동은 거의 반사 반응이다. 뭐 이걸 다른 의미로 고전적 조건의 대상이 되어진 행동은 반사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두 자극, 즉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 우리 교재에서는 중성 자극에 대한 언급이 간간히 나오지만 뭐 그냥 교재에서는 그죠, 인터체인저블하게 그냥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또는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경험은, 이 경험 뭐죠? 다른 말로 노출이죠. 예. 노출은 유기체의 행동은 독립적이다. 즉 파블로프의 개의 경우를 보자면은, 그 개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니면 듣기 싫어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음식이 먹기 싫어서 자기의 어떠한 행동이 그러한 자극들, 중성 자극, 무조건 자극에 노출될지 말지, 그러한 자극을 경험할지 말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개를 묶어놓고 실험실 안에서 파블로프가 지가 주고 싶을 때 주고 말고 하니까 뭐 그 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실험실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실험실 상황에서 말 그대로 그 자연적인 경험을 옮겨 넣어서 흉내를 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의미인즉슨 뭐 자연 상태에서도 소위 다른 동물의 경우든 사람의 경우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뭐 사람을 포함한 다른 동물 포함한 사람의 경우에도 내가 그 유기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성 자극, 무조건 자극 또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경험하느냐, 달리 노출되느냐 마느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바로 고전적 조건의 핵심은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고전적 조건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데, 그렇게 함께 경험하는 것은 나의 선택권 받기라는 거예요. 자연 선택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적응적인 행동을 가질지 말지를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 과정, 그 진화를 통해서 널리 공유된 유전자를 내가 건네받는, 선천적으로 건네받는 이러한 과정에는 나의 의도나 기대나, 소위 우리가 의도 기대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소위 나라는 개체하고 무관하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고전적 조건화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에 노출될지 말지, 그걸 경험할지 말지, 또는 노출되고 경험한 것을 내가 안다 하더라도 고전적 조건화에서, 즉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내가 이러쿵 저러쿵 나타나게 해야지, 나타나지 않게 해야지, 마음에 드니까 나타나야지, 난 적응적이니까 이걸 고전 조건화 의해서 조건 반응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즉 뭐요? 유기체, 그 개체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소위 뭐 우리 개체가 선택하면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있나 없냐 이것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앞서 생각과 감정은 그것 또한 일종의 행동이다 얘기하면서 뇌파제면서 손을 너가 들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들으라 했고, 자기가 들고 싶다고 생각한 그런 시점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들고 싶다라는 어떤 기대 또는 의지 또는 행동 선택, 자유의지보다도 더 앞서서 손을 드는 그 행동에 대한 정보 처리는 뇌 안에서 벌써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기대, 예측, 의지, 자유의지라는 것도 또 하나의 행동이다. 그래서 자유의지니 선택이니 기대니 이런 소위 정신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 했었죠. 그 안에 이 내용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고전적 조건에서 중성 자극, 무조건 자극에 노출되는 것 또는 경험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나는 그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경험해서 노출 경험 같은 말인데 하게 되면은 고인 조건화가 나는 일어나고 싶어 나는 일어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를 통해 주어진 그러한 선천적인 기제하에 고정 조건의 기본 절차라는 경험 노출되어지면은 조건 반응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반사 반응, MAP, 일반 행동 특질, 진화된 행동 소개하면서 공통점 얘기할 때, 그죠? 선천적이다 얘기를 하고, 뭐 적응적이다, 상대적 적응성이다 얘기하고, 그죠? 생존과 번식에 뭐 중요한 행동이다 얘기하면서 밑에 참고로 무의식적 과정과 의식적 자각 얘기했죠. 바로 내가 안다 모른다라는 것이 진화된 행동, 반사 반응, MAP, 일반 행동 특질을 일으키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는 자각할 수 없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또는 결과를 우리는 자각할 뿐이다 얘기했는데 바로 MAP 일반 행동 특질도 그렇지만 반사 반응은 뭐요? 우리의 의도나 의식적 자각을 요구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고전적 조건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 또 나라는 유기체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또 보겠지만 예를 통해서 보겠지만 이것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의 의미가 그렇게 인간이해에 있어서는 필수라고 이 챕터 시작하기 전에 저자는 이걸 모르고는 인간 이해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이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 얘기 여기 참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클라팔드의 환자라는 얘가 있는데 이 클라팔드는 의사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클라팔드는 1800년 말 프랑스의 내과 의사라고 그래요. 이 클라팔드의 환자, 여자 환자인데 이분은 이름을 모르죠. 익명으로 이제 소개됐으니까. 그래서 클라팔드라는 의사의 여자 환자 얘기인데 이 여자 환자분은 바로 의식적인 자각 그리고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기억의 종류 중에 바로 서술적 기억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뇌부위가 망고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클라팔드 이 의사가 매번 회진을 돌겠죠. 하루에 2번씩 회진을 돌든지 돌면은 이여 환자를 만나요. 그 이여 환자를 만나면 항상 악수를 하고 저는 클라팔드입니다. 당신은 언제 이 병원에 있었고 어떤 이유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분은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달리하면은 의식적인 학습과 기억을 해서 다음에 이분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어제는 어떻게 지냈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옷차림새가 다르네요.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뭐예요? 바로 그러한 의식적 자각을 매개로 하는 그런 자기 경험에 대한 기억, 즉 학습과 기억이 안 되어져요. 달리하면 이분은 항상 here and now, 현재를 사는 분이죠. 그러니까 클라팔드는 이 환자를 만날 때마다 자기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 그럼 이 여자분은 항상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클라팔드와의 경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라팔드는 항상 만날 때마다 악수를 해요. 그럼 이 여환자도 지난번에도 클라팔드랑 악수하고 당신은 왜 나 만날 때마다 악수하자고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왜? 항상 자기 경험한 것을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해서 다음의 경우에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학습과 기억이 안 일어나니까 항상 악수 처음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클라팔드가 손에다가 압정을 하나 붙이고는 똑같이 저는 누굽니다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할 때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앞뒤 찔러서 손을 화들짝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시 있다가 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오랫동안 기억을 못하고 아니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만 기억하지 단지 2, 3분만 지나도 그렇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잠시 클라팔드가 문을 열고 나갔다가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서는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고 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라팔드가 악수하자 손을 내미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악수했다는 걸 모르니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어야 되죠. 뭐 늘 그래왔듯이. 그런데 악수 안 하려고 해요. 악수 안 하려고 해요. 앞쪽에 찔린 다음에. 이게 뭘 얘기를 하죠? 자기는 클라팔드를 매일 만난다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수십 번 들어왔지만 그것도 기억 못하고 의식적으로 기억 못하고 그리고 악수를 매번 자기가 한다는 것도 기억 못해요. 헌데 봐요. 악수했을 때 자기가 압정에 찔렸다라는 것은 뭐요? 바로 우리 그때 기억 얘기할 때 이쪽 부분 바로 비설술적 기억, 무의식적인 과정, 즉 언어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기억 과정으로서 이분이 자기가 악수하다가 압정에 찔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라팔드가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악수하려고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클라팔드가 왜 저랑 악수 안 하려고 하세요? 하면은 당신이 지난번에 뭐 늘 악수할 땐 괜찮은데 그날은 앞정 손에 있다가 찔려서 제가 또 그럴까봐 싶어서 악수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 항상 클라팔드를 만나서 악수하는 것은 자기는 바로 그 당시에만 인식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히어리 앤 나우 경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전에, 바로 전에 악수하다가 손에 압정이 찔렸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 못해요. 그런데 행동상으로는 어때요? 행동상으로는 기억을 하죠. 행동상으로는 학습이 일어났죠. 만약에 행동상으로 학습과 기억이 안 일어났다면 또 악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수를 안 해요. 바로 뭐요? 비서술적으로,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가운데 흔히 얘기하자면 몸이, 이게 뭐 정확한 전문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몸이 바로 학습하고 기억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 안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행동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악수를 했는데 지금은 악수하지 않죠.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경험으로 일어났죠. 어떤 경험을 했어요? 악수하다가 손에 찔렸다는 경험으로 일어났죠. 그때 일어난 것이 고정 조건을 했다면 고정 조건의 기본 절차는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중성 자극은 뭐예요? 중성 자극은 악수하는 것 또는 클라팔드 그 사람이 중성 자극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자극은 뭐예요? 바로 압정에 찔린 것이죠. 그러면 압정에 찔린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무조건 반응은 뭐예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압정에 찔리면 개나 소나 돼지나 것이 누구나 다 아파요. 바로 압정에 찔림이라는 무조건 자극하고 그에 대해서 느끼는 통증으로서 무조건 반응을 이 클라팔드 여자의 환자도 그 부위는 손상되지 않고 뇌가 멀쩡하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바로 그러한 무조건 자극 경험을 클라팔드와 함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니까 다음에는 클라팔드를 보면은 악수도 안 할 뿐더러 클라팔드를 보면은 이 사람의 몸에서는 조건 반응으로서 뭐 싫다라는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가 싫다라고 느끼거나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하고는 악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클라팔드가 왜 이 여자분한테 악수 안 하려고 했으면 이 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자기가 왜 악수를 안 하려고 하는지. 왜? 기억과 학습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비설술적 기억, 암묵적 기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걸 표현할 수는 없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게 자기도 모르지만 이 클라팔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바로 압정이라는 무조건 자극이 가진 의미를 전이받았죠. 전이는 아까 정신분석적 개념이라 했는데 옮겨받았죠. 뭐? 클라팔드는 이제는 자기에게는 혐오스러운 사람, 나쁜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이렇게만 여기지는 거예요. 뭐 의식적? 아니, 자기 몸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고전적 조건을 갖고 있는 절차 1, 2번을 포함한 사례가 되어지고 그것은 파블로프의 개에게나
클라팔드 여환자처럼 뇌가 망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저나 여러분처럼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클라팔드 여환자처럼 우리는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바로 무조건 자극, 중성 자극에 노출되어지는 고전적 조건과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 여자 환자와는 달리 그러한 자각할 수 있는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뇌부위가 있을 뿐더러 건강하게 잘 작동하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결과를 서술적 기억으로서 알고 있다라는 거. 자, 지난번에 테니스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테니스를 내가 어떻게 친다는 것을 백날 첫날 내가 알고 외우는 것이 나의 테니스 치는 기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내가 이러한 고전적 조건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인다. 아까 봤던 뭐 리를 할때 공포증이 되었던 공포증 또는 공포 반응이 되었던 또 다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그러한 행동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랑 악수를 하다가 그 앞쪽에 찔렸다 하게 될 때 악수하지만 너하고 악수 안 해 할 때는 뭐요? 내가 너하고 악수해서 앞쪽에 찔렸기 때문에 또 앞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각하지만 그것은 뭐 앞정에 찔렸을 때 일어나는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 행동상의 변화가 된 것에 대한 그러한 경험에 대한 하나의 서술적 기억, 그죠? 의식적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내 행동, 그것을 안다는 것이 내 행동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러한 것을 안 일어나게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니스 얘기할 때도, 그죠? 테니스를 자꾸 학습하고 기억해서 내가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니스라는 말 대신 자아를 넣었을 때 바로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고 본질이지 내가 테니스를 잘 친다든지 못 친다든지 쳤다든지 이런 사실을 내가 알고 그것을 뭐 늘 학습하고 기억하는 것이 나의 존재 본질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무관하다라고 딱 단정 내기는 제가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쨌든 무관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클라팔드 여환자의 악수 안 하려는 그러한 행동상의 변화와 함께 의식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서술 기억이 뭐 병렬 관계로 함께 부지불식간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는 것만 의식하기 때문에 바로 서술적 기억에 해당하는 또는 뭐 고전적 조건에 의해서 행동이 변화한 그 결과만 알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클라팔드의 여환자의 예고 1번, 2번이 시사하는 바예요. 우리에게도 클라팔드 여환자처럼 그러한 일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우리는 클라팔드 여환자와 다른 점이라는 것은 그러한 행동 변화가 일어났던 결과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클라팔드 여환자와 아메바 적어놨어요. 아메바가 뭐죠? 세포 하나로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이 녀석은 세포 하나인데 이렇게 꾸물꾸물 돌아가면서 그죠? 먹을거리를 이렇게 흡수 소화시키기도 하고 자기를 해치는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이렇게 퍼져서 도망가기도 해요. 얘가 의지, 기대, 목적, 자유의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죠. 그런데 아메바도 뭐요? 고전적 조건화 돼요. 아메바도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에 노출되지만 얘는 나중에 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고전적 조건화가 돼요. 왜 아메바의 경우에 고전적 조건화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또 얘기할 필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지, 선택, 기대, 의지라는 목표라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행동일 뿐이다. 앞서 생각과 감정 또한 행동으로 다룰 수 있다. 유기체가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란 개념 정의에서 다룰 수 있다. 그걸 다시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다. 그렇다면 그러한 또 다른 종류의 행동이 내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행동이라는 것이 테니스의 경우 그리고 서술기억, 비서술기억 금방 클라팔드 여환자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아메바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우리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과 관련해서 이 학습 심리학이 심리학 안에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학 분야를 떠나 철학이나 뭐 자연과학이나 생물학을 통해서도 이것이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어떠한 시그니피컨스를 가지는지가 를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103쪽에 조건 자각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 대해 공부한 학생 중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다음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파블로프가 종을 울리고 그런 다음 개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를 여러 차례 하고 나면 개가 종소리와 먹이를 연합하였다. 종소리가 들리면 개가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개가 침을 흘렸다. 조건 형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건 반응이 CS와 US 사이의 연결에 대한 자각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위의 학생은 어쨌거나 개가 먹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왜 침을 흘리겠어요? 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자각이론, awareness theory는 학생뿐 아니라 일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다. 그렇지만 이 관점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CS와 US가 관련되어 있다는 자각 없이도 조건 형성이 일어날 때가 가끔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 연구에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제 여기 이제 연구자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이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단어 연상 검사 Word Association 테스트를 받게 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단어를 제시하고는 각 단어에 대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무엇이든지 다 말하도록 하였다. 검사 단어 중 하나는 barn이었는데, 흑간이라는 뜻이죠. barn이었는데 참가자가 이 단어에 반응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전기 충격을 받았다. 지금 이 경우, 그랬더니 모든 참가자가 barn이라는 단어의 조건 반응, 피부 전기 반응으로 측정된 조건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그들 중 반 정도는 어떤 단어의 전기 충격이 뒤따르는지 알지 못했다. 다수의 연구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만약 조건 형성이 뒤따르는 조건 형성이 있어서 만약 조건 형성이 때로는 자각 없이도 일어난다면 자각이 조건 형성의 원인이라고 아니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자각 모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아주 단순한 동물에게 조건 형성을 시킬 때 생긴다. 예를 들어 선형 동물과 편년 동물은 조건 형성이 아주 잘 되지만 이들이 CS와 US 관계를 자각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이런 연충에게는 우리가 보통 의미하는 바의 뇌가 없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불빛이 전기 충격에 선행한다는 것을 이것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자각 모형의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는 파블로프식 절차를 통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메바가 CS-US 관계를 자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이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각 관점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을 얘기를 하면서 그죠? 철학의 데카르트 얘기도 좀 하고 했었는데 바로 그 내용과 연결된 얘기예요. 이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각 관점은 지속되고 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자각의 인과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행동을 자율성을 가진 마음의 산물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 충돌하기 때문일 수 있다. 자율적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 진영이 사람을 텅 빈 유기체로 취급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변화의 동인으로서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 텅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마음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마음이란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근데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그 위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그 생각의 근원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행동의 원인이다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기차 바퀴를 굴리게 한다. 터무니없는 말인 것처럼 그렇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변화의 원인으로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변화, 행동 변화, 우리 행동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걸 포기하라.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것이 사람을 텅 비어 있다고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없다고 어떻게 사람은 텅 비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동인이라는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인간이 텅 빈 유기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자, 텅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일부 동물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의 자극이 규칙적으로 다른 하나 다음에 나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는 유용한 지식이다. 뭐요? 바로 서술기억, 명시적 기억. 테니스를 내가 잘 친다, 잘 못 친다, 나는 언제 쳤다, 이렇게 칠 줄 안다 라는 그것들이 유용한 지식이긴 하지만, 요지는 이러한 지식도 즉 CS와 US 간의 연결에 대한 자각도 CR 자체처럼, 즉 행동의 변화로서 조건 반응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조건 형성된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생각과 감정, 즉 여기서 얘기하는 자각도 하나의 행동일 뿐이다. 유기체가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으로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학습의 원인이 아니라 가끔씩 학습되는 것 중에 하나다. 즉 가끔씩 우리에게도 항상 자각되어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다른 동물의 경우에는 우리만큼 자각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가끔씩이란 말을 넣은 거예요. 자, 이것이 조건 자각입니다. 자, 클라팔드의 경우 이 얘기, 그리고 이전 시간에 기억 학습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인간의 본질, 핵심,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학습 심리라는 것이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와 관련된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자연 선택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듯이, 즉 하나의 개체가 그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듯이, 바로 후천적 적응 기제로서 학습 중에 고전적 조건하에도 다른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각이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다. 고전 조건화를 내가 자각함으로써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또는 일어난다. 내가 아는 것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소위 전통적인 그러한 관점이 갖고 있는 오류고, 우리는 거기에 쇠뇌되어서 늘 착각함으로써 인간의 이해와 본질 이해, 핵심, 삶의 변화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근본적인 이해와 그런 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 정확하고 타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70여 분이 가까이 가니까 새로운 주제 하기 전에 요거 좀 얘기를 하죠. 다음 질문하기 전에 시간 좀 나요.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요분 누군지 아십니까?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아실 테고,
제가 뭐 여기 굳이 적으려다가 뭐 말씀드려도 되고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바로 정신분석학 의 대가 중에 한 분인 융이에요. 칼 구스타프 융이요.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우리는 이걸 바로 운명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제까지 얘기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험과 그로 인해서 행동하는 행동 변화,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운명에 해당하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화해서 우리 학습심리학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바로 그러한 행동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그러한 행동 변화를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즉 운명이 아닌 적응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은 의식화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바로 융은 어떻게 학습심리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사람이 보고자 했던 부분도 지금 학습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인간의 핵심, 본질된 부분.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한 뒤에 도구적 조건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전적 조건화에서 본 바로 그러한 원리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삶에서 중요하다. 그러지 못하면 바로 고전적 조건화, 이후에 살펴본 도구적 조건화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지불식 간에 자각이 필요 없고 자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동 변화에서 우리 삶은 운명지어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어봤는데 바로 이렇게 운명지어지는 것을 제가 언뜻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불교 중에 소승불교의 바로 12연기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보면은, 그죠? 무상, 행, 그 다음 식, 이 식이 업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가서 수, 취, 유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노사 얘기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업식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12연기 중에 앞에 있는 두 개는 바로 전생, 아니면 조금 전에 어떤 과거,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두 개, 생노사는 후생, 내생, 아니면 바로 이 시간 이후의 미래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 8개 과정, 즉 업식이 생겨나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운명이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과정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내용인 즉슨, 그죠? 고전적 조건화, 이후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고전적 조건화에서 다루는 바로 정서라는 것이 나중에 도구적 조건화에서 다루는 바로 습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낳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업식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학습심리학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학습심리학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북대학교에 정년퇴임하신 심리학 교수님이, 그분은 본인이 바로 불교 신자세요. 불교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파블로프의 개와 선불교라고 해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업식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내용 중에는 이제 선천적 기제가 있지만 바로 업식 안에는 그 12연기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딱 후천적 기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업식 중에서도 그죠, 선천적인 요소를 굳이 거기다 적용시킨다면은 바로 자연 선택에서 우리에게까지 진화되어 유전을 이제 포함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소승에서 12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천적인 기제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는 유전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천적 기제만을 가지고 인간의 삶, 흔히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불교의 여러 가지 이제 교리가 되어지겠죠. 네. 그리고
뭐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다 뭐요? 모든 것이 인연관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나 사람이 되었던 뭐 그 존재 자체가 불변하는 어떤 본질을 가진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그런 모양새, 내용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다 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대승불교인데 바로 우리 고전적 족보나 파블로프의 개의 경우에 소리 자체가 음식에 대해서 침을 흘리는 것처럼 소리 자체가 침을 유발하는 그런 본질적 속성을 가진 실체가 아니었죠. 바로 소리는 음식과 함께 짝지어짐으로써 즉 인연관계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내가 노출되어지는 이러한 인연을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 또는 조건 자극과 그리고 나라는 유기체가 이 물리적 사건, 나도 하나의 물리적 존재 사건이죠. 이것이 함께 인연을 맺음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종소리가 나에게는 음식처럼 나의 생존에 중요한 의미를 넘겨받아서 침을 흘리게 하게끔 하는 그러한 조건 자극이 되어졌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그 소리 자체가 그러한 침을 흘리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고유한 속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바로 그 소리는 침을 흘리게 하는 장본인도 아니고 어떤 고유한 속성을 가진 실체도 아니고 바로 그 소리는 바로 중성자극이었을 때처럼 공한 것이다. 근데 바로 그 공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죠? 좋아라 하고 행복해하라고 기뻐하고 먹기도 하고 그죠? 이 존재 자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상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뭐 공하다. 우리는 이후에 고전적 조건과 남은 부분과 또 앞으로 가야 될 도구적 조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존재라는 것도 뭐 공하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는 학습 심리학을 배우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고전 조건을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